네, 안녕하세요. 나만의 의류 브랜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주식에서 찬란한 컴퍼니의 최광종입니다. 저희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류 브랜드는 어떤 것이고 또 의류 브랜드라고 말하는 소위 그렇게 인정받는 브랜드로서의 조건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의류 브랜드의 조건의 세부적인 요소들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물론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컨셉이라든지 상품 기획, 정책 요 큰 관점에서 의류 브랜드라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류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사진을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왼쪽의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옷가게의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동네에서 조그맣게 2평짜리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류 브랜드인가? 꼭 이런 수업을 들어야 하나? 혹은 우리가 브랜드로서의 고민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명품처럼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유명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우리 소위 아울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있잖아요. 뭐 무슨 브랜드 어디 점 이렇게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도 아닌데 내가 의류 브랜드에 대한 관점이나 혹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그냥 동대문에서 옷 대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 파는데 나 동대문에서 옷 대다가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제가 오늘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제안 드리고 또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유명 혹은 명품 브랜드만 브랜드가 아니라 한평, 심지어 매장도 없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셀러조차도 모두 다 브랜드라는 겁니다.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의 사고방식이 브랜드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비싼 것들로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브랜드로 보이게 하고 또 이 브랜드로서 보이는 것이 왜 가치 있는 작업인지 우리가 매장이 있든 없든 매장이 작든 작지 않든 매장이 럭셔리하든 럭셔리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고객들은 그것조차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브랜드가 혹은 이 상호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 퀄리티의 차이 혹은 인지도의 차이가 브랜드를 결정짓는 여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게를 차리고 매장을 열면 특히 의류 매장은 더더욱더 브랜딩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인 사업자 혹은 소상공인의 관점에서도 이 브랜드의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보여줬을 때 브랜드로서 사람들이 인지하는지에 대한 접근들을 오늘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동의도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3평 혹은 5평, 10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 매장이 고객들한테 브랜드로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상품들은 거의 99% 동대문에서 떼다 와서 파는 건데 우리를 브랜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 고민들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브랜드로 느껴지게 하는 것, 즉 고객들로 하여금 가치 있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할 컨셉이나 상품 기획, 운영 정책의 부분은 사실은 오늘 저랑 공부하면 많이 머릿속이 정리되실 거고 실무들의 방법론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행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 함께 늘 무엇이 붙어야 하냐면 이 시간이라는 놈이 붙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관된 컨셉으로 1년간, 일관된 상품 기획으로 1년간, 일관된 운영 정책으로 1년간. 만약 그것이 1년이 아니고 3년, 5년, 10년 한다면요, 훨씬 더 강력한 브랜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브랜딩 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3개 정도를 제가 뽑아왔는데, 물론 더 많지만 컨셉, 상품 기획, 운영 정책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적어도 1년, 많게는 2, 3년, 더 가능하다면 5년 이상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매장이 있건 없건, 매장이 작던 크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관된 컨셉, 일관된 상품 기획, 일관된 운영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래 했냐가 결국에는 브랜드로 성장하냐, 혹은 브랜드로 인지되냐, 브랜드로 자리 잡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브랜드라는 개념과 컨셉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컨셉? 앞서서도 사실 컨셉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컨셉팅과 브랜딩이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 믹스되어 있고, 이 브랜딩의 개념은 사실은 컨셉팅의 개념을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컨셉팅, 컨셉들이 모여서 이것들이 모여졌을 때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컨셉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컨셉이란 이 영어 단어는요, 컨이라는 접두사와 셉트라는 전미사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 컨셉의 단어는 여럿이 하나로 꿰다, 여럿이 하나로 잡다, 묶어낸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싶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 동네에 있는 매장에 딱 들어가는데 10평 정도 되는 매장으로 가정합시다. 10평 정도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 입구에 봤더니 아기자기하게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글씨체로 상호명이 러블리 맘스샵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들어갔더니요. 와, 핑크 계열의 벽지들이 이 매장을 다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옷들이 걸려있는 집기 있죠. 우리 행어라고 하죠. 행어나 혹은 벽장이 다 핑크 컬러야. 그리고 거기 이 벽장과 행어에 걸려있는 옷들이 핑크가 거의 뭐 한 50%의 컬러를 차지하고 있고, 검정색이나 혹은 블루 계열, 그 다음 남색 계열, 네이비 계열들은 20% 이하의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것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여기는 여성복일 확률이 높겠고요. 그 다음, 아기자기하고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스타일들의 옷들이 많겠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느껴지겠죠. 왜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인테리어와 매장 집기, 그리고 심지어 판매하는 상품까지 모두 다 뭐예요? 이 러블리, 사랑스러워이라는 이 한 단어에 모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컨셉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이 여러 개별의 주체들, 상호명이라든지 쓰고 있는 컬러감, 그리고 인테리어, 그냥 그 매장 집기를 채우고 있는 옷들까지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묶여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 방금 제가 사례를 든 거는 러블리라고 제가 사례를 들었죠.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면 컨셉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실제 상품까지 모두 다 엮여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정리되어야지만 적어도 컨셉팅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컨셉팅이 일관되게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 일관되게 러블리하게 보이고, 일관되게 트렌디하게 보이고, 일관되게 베이직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 가지 더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가치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베이직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매장을 구성하고 상품을 구성했다고 하면 가치는 뭐예요? 베이직 티셔츠가 스타일이 많아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오프라인 매장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베이직이 우리의 핵심 가치이고 이걸로 우리는 고객들한테 어필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베이직 티셔츠가 2장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베이직 티셔츠의 종류가 많아야지만 고객들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부터 상품까지 모두 다 보여졌을 때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정리되는 것이 컨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브랜드는 무엇이냐? 적어도 컨셉들, 이런 컨셉들이 모여서 브랜드로 인지한다. 물론 표현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브랜드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떤 것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여기라면 돈을 더 낼 생각이 있어. 여기도 보세, 여기도 보세. 여기도 동대문에서 떼어온 옷들, 여기도 동대문에서 떼어온 옷들. 이렇게 똑같은 옷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혹은 똑같은 퀄리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파는 옷은 내가 더 10,000원을 더 낼 생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거기는 브랜드가 되어간다 혹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컨셉팅과 브랜드의 조금 차이들이 먼저 머릿속에서 정리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의 사고는 정리되신 겁니다. 자, 들으시다가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시거나 혹은 다시 설명이 필요하면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례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위쪽 사례의 경우에는 엠핀이라는 오피스룩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에요. 서울, 경기에 꽤 여러 개의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죠. 사실 오피스룩을 판매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장은 오피스룩 안에서도 특히 우분류, 직기류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아마 동대문에 상품을 소싱하러 가시면 다이마루도 만나시게 될 거고요. 우분, 직기도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니트류도 만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매장은 오피스룩 안에서도 특히 직기류, 우분류라고 하죠. 우분이라고 하면 자켓류가 가장 많죠. 자켓류, 슬랙스 이런 것들을 우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직기류만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고요. 특히 오프라인만 합니다. 온라인은 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컨셉은 뭐냐면 오피스룩에 특히 자켓 같은 혹은 슬랙스 같은 우분류, 직기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수정해 주는 작업을 아주 잘합니다. 바지 기장 맞추는 작업, 자켓을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물론 유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몸에 맞게 수정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공산품이고 맞춤 제작은 아니지만 공산품에도 불구하고 맞춤 제작 수준으로 수정을 봐주죠. 그렇게 차별화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아래쪽 매장의 경우에는 트렌드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는 매장이에요. 부산에 있는 매장인데요.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에 집중해가지고 순위권의 매출을 만들고 있는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실제로 오프라인 매출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오프라인 매출이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버의 스타일 윈도에 집중하면서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성공 사례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트렌디라는 한 단어 안에서 특히 온라인 중에서도 스타일 윈도우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매장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렇게 구분점을 하나 두는 것만으로도 컨셉이 될 수 있고요. 특정 복종이나 특정 메시지를 가지고 특정 상품 카테고리만 집중하는 것도 일종의 컨셉이 될 수 있고요. 특정 아이템류, 우리는 직기만 할 거야. 우리는 다이마루만 할 거야. 우리는 니트만 할 거야. 라는 이런 아이템의 방향성조차도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셉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의류에서는 디자인의 방향성 혹은 셀렉의 기준 이 정도로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컨셉은 뭐예요?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특히 상호명부터 인테리어, 집기, 상품까지 모두 다 하나의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컨셉이고 그것이 가격이나
혹은 아이템의 유형, 그 다음 온라인에 혹은 오프라인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방향성까지도 심지어 컨셉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경쟁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이미지 왼쪽과 오른쪽 모두 다 맨투맨이라는 아이템이죠. 너무나 흔한 아이템이죠. 자, 이 왼쪽의 맨투맨과 오른쪽의 맨투맨은 사실은 로고를 빼면요, 거의 흡사하죠. 거의 다름이 없는 옷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제조 공장에 따라서 혹은 우리 실의 두께 있죠? 우리 수라고 하죠. 수의 두께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진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큰 퀄리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죠. 컬러 차이 정도만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제가 로고를 살짝 가리긴 했는데요. 왼쪽 가슴에 로고와 그 다음 왼쪽 팔 손목 부분에 자수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작은 차이, 왼쪽 가슴에 로고를 넣고요. 그 다음 왼쪽 손목에 자수 패치를 하는 이 작은 차이에도 사실은 컨셉과 브랜딩이 존재합니다. 다시요. 상품 자체는 똑같습니다. 물론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거의 흡사하죠. 일단 이미지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 왼쪽 가슴에 어떤 캐릭터, 어떤 자수 모양, 어떤 브랜드 모양이 들어가냐? 그 다음 왼쪽 가슴, 왼쪽 팔 끝목에 어떤 자수 패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왼쪽의 맨투맨의 경우에는 베이직으로 설명하고 끝낼 수 있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베이직을 넘어서 스트리트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스트리트라고 하면 우리가 날것에 혹은 10대와 20대가 좋아하는 소위 요즘 트렌디한 것들을 이제 스트레이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포지셔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로 포지셔닝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패션 회사에 다닐 때 이 손목에 있는 조그만 자수 패치 하나가 요 자리에 다냐, 요 자리에 다냐, 요 자리에 다냐, 혹은 뒷목에 다냐, 요런 것 차이로도 느낌들이 많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조그만 자수 패치 하나의 모양은 같더라도 어떤 위치에 붙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심지어 저희는 어디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했냐면 왼쪽 아래쪽에 여기 부분, 배 부분, 배 부분 15리 바로 윗부분까지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이 자수 패치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사이즈를 배치함에 따라서 자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들이 혹은 가치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퀄리티의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가격의 똑같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이 조그마한 미세한의 자수 패치 하나만으로도 아주 많은 컨셉의 차이, 가치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 저희는 제조 안 하고요. 동대문에서 떼다 파는데요. 저희 그런 거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의류 브랜드가 된다는 것, 즉 우리 매장으로 다른 매장과는 다른 우리 매장으로 기억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일관된 메시지와 일관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앞서서 말한 컨셉이었죠. 그래서 컨셉에 맞춰서 셀렉을 해야겠죠. 내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일관된 컨셉으로 셀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장표에 있는 사진은 왼쪽은 동대문 도매처들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유명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예요. 제가 처음에 패션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쇼핑몰을 처음 창업했을 때 여성 의류 쇼핑몰이었어요. 20대 후반의 남자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고객을 타겟팅한 오피스룩 여성 의류 쇼핑몰을 창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고 상품 기획자 출신도 아닌데 상품을 동대문 도매에 가가지고 셀렉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른 사업자였으니까 직원들도 없고 또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동대문 도매에 가서 상품을 셀렉해내고 그것들이 고객들의 반응을 얻어서 성공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롤 브랜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쇼핑몰에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동대문에 가서 셀렉을 한다는 것은요.
내 눈으로 고른다는 것인데 사실은 내 눈으로 고른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셀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동대문에 가서 내 눈에 예쁜 것이라고 기준을 잡는 순간, 예, 사장님, 우리 셀렉하는 사람 기준으로 셀렉이 되기 때문에 내 눈에는 예쁘지만 고객들 눈에는 다 예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내 옷장에 가진 옷들은 다 내가 마음에 드는 옷들로 가득 차 있겠지만 오프라인 매장 혹은 온라인 매장에 가득 찬 물건을 팔아야 되는 물건 관점에서는 내 눈으로 상품을 셀렉하게 되면 컨셉이 섞이게 돼요. 즉 메시지가 섞이게 됩니다. 어떤 옷은 러블리하고요, 어떤 옷은 베이직하고요, 어떤 옷은 트렌디하고요, 어떤 옷은 포멀해요. 그러면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여기 매장은 가면 다 뒤죽박죽 뒤섞여 있어, 무엇을 살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요 맨투맨을 사고 싶어요. 특정 매장 A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맨투맨 5개, 그 다음 자켓 5개, 그 다음 바지 5개, 그 다음 티셔츠 5개, 트랙 자켓 5개, 이렇게 아이템별로 모두 다 5개씩 있는 매장 가요. 저는 맨투맨을 사고 싶은데요, 특정 매장에 또 들어갔는데요, 맨투맨이 50가지가 있고요, 그것과 어울리는 자켓 2가지, 청바지 2가지, 그 다음 트랙 자켓 2가지가 있다면요, 나는 어떤 매장에서 맨투맨을 살 확률이 높을까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후자이겠죠. 모든 아이템을 5장씩 갖고 있는 것보다 맨투맨을 50장 가지고 있고 다른 스타일, 뭐 자켓 2장, 그 다음 바지 2장, 트랙 자켓 2장, 이런 후자의 경우가 맨투맨이 팔릴 확률이 훨씬 높겠죠. 이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맨투맨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맨투맨 종에서 고를 거고요. 그 맨투맨의 후보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매 전환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장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 기준으로 동대문 가서 셀렉하고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요? 고객의 기준으로. 근데 고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기준으로요? 롤 브랜드, 유명 브랜드, 특히 내가 타겟팅하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내가 팔고자 하는 방향성들을 아주 잘하는 대표 브랜드 하나를 선정해서 철저하게 학습하고 그걸 기준으로 동대문 가서 셀렉을 하는 것이 적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사례를 다시 끄집어서 말씀드리면 20대 후반의 남자가 30대 중반의 40대 여성의 눈으로 상품을 셀렉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것을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게요? 내가 롤 브랜드로 제일 멋있어, 제일 잘 팔릴 컨셉으로 생각되는 그 브랜드의 상품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그것과 가장 흡사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셀렉해서 가져옴을 통해서 적중률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일하는 방법, 성공 확률을 높이는 동시에요, 고객의 인지 속에 어떻게 생각돼요? 아, 거기 가면 맨투맨 살 수 있어. 아, 거기 가면 러블리한 옷들 되게 많아. 아, 거기 가면 베이직한 옷들 되게 많아. 아, 거기 가면 트렌디한 아이템들이 있어. 라고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과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면 고객들은요, 우리 매장은요, 그냥 수많은 시내에 있는 매장들 혹은 동네에 있는 매장들의 하나, 원 오브 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중 중에 그냥 하나. 특별히 기억하고 혹은 차별화되지도 않고 다시 갈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그냥 원 오브 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 셀렉의 기준에서 하나의 컨셉을 정하고 그 기준 안에서만 셀렉을 해야지, 내가 예쁜 것, 내 눈에 예쁜 것, 내 직감에 잘 팔리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아마추어적인 사고입니다.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안을 좀 드러났는데요. 왼쪽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여러 유형의 혹은 여러 컨셉의 아우터들과 이너가 함께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의 경우에는 일정한 핏, 특히 이제 루즈핏이거든요. 루즈핏의 컨셉으로만 아우터, 셔츠, 바지 모두 다 같은 아웃핏을 가지고 셀렉을 해서 매장을 구성해 놓은 모습입니다. 둘 다 사실 매장 컨디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요, 상품의 셀렉션 관점에서는 완성도가 오른쪽 매장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매장을 운영하는 오너의 입장에서, 셀렉을 하는 사람의 담당자의 입장에서
평소에 이런 옷도 입겠지만 운동복은 입지 않겠어요? 운동복도 입을 거고요. 그 다음 평소에 결혼식장 갈 때는 다른 복장을 또 입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 복장의 유형을 옷을 입지만 매장 구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일관된 컨셉으로 매장을 구성해야지만 적중률이 높아지고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이 포인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일관된 매장으로 정리돼야지만 비로소 고객들은 여기를 보세 느낌을 벗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또 하나는 가격입니다. 가격.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또 브랜드로 인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그냥 보세 매장이네 라고 인지할 수도 있고 여기는 그냥 시장이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무척 저렴하게 혹은 싸게 한다고 해서 시장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또 비싸게 판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여긴 백화점 퀄리티에 혹은 백화점 수준의 브랜드네 라고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 가격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심가의 영역입니다. 제가 별을 3개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중심가라는 개념은 뭐냐면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제가 맨투맨을 50가지로 우리 매장에서 판다고 했을 때 디자인이 다른 50가지 50가지의 디자인의 평균 가격이 예를 들면 10,000원대다 혹은 20,000원대다 혹은 50,000원대다 혹은 100,000원대다 이렇게 중심 가격의 평균이 있을 텐데요. 이 중심 가격의 평균에 따라서 우리의 브랜딩 수준 혹은 컨셉팅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컨셉팅의 방향성을 특히 이 룩의 컨셉을 베이직으로 하면 할수록 가격은 높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캐주얼 혹은 베이직이라고 메시지를 정했다면 우리 중심가 자체는 20,000원, 30,000원 혹은 50,000원 이상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오피스룩 혹은 포멀 룩 혹은 페미닌 룩 이렇게 키워드 자체가 달라지면요 중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페미닌 룩을 하고 있는데 베이직 가격대를 설계하거나 내가 베이직을 하고 있는데 높은 가격대를 원하는 컨셉의 가격대를 설계한다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당연히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 중심가의 설정은 어떤 얘기냐면 이 중심가가 10,000원대로 하냐, 20,000원대로 하냐, 30,000원대로 하냐, 50,000원대로 하냐, 100,000원대로 하냐 이 기준이 동일 아이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결국엔 뭘 결정하냐면 상권을 결정하고 우리가 타겟팅할 고객이 결정되고 인테리어 수준이 결정되고 그 다음 상품 패키지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다음 우리 브랜드의 브랜드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까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룩의 컨셉, 어떤 룩을 지향할 거냐라는 이 룩의 컨셉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립된 요소들을 가장 먼저 결정해야지만 우리가 소위 브랜드로서 인지되는 보세 수준이 아닌 동네 가게가 아닌 여기는 브랜드 느낌이 나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세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앞서서 사례를 든 엠핀을 다시 한번 제가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이 브랜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노세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브랜드라고 처음에는 인지될 수 없지만 사실 보세나 다름없을 수도 없는 매장일 수 있지만 철저하게 노세일 정책을 합니다. 단 1원도 깎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바지단을 조정하거나 혹은 허리단을 조정하거나 혹은 자켓을 일부 조절해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사이즈에 맞춰서 이 수정하는 작업도 단 1,000원도 깎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강력한 노세일 정책이 3년, 5년 이렇게 길어지니까요.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엠핀에 가면 내 몸에 맞춰서 옷을 수정해 주는데 정가를 다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언제나 자주 가도 아무리 친해져도 단 1,000원도 세일해 주지 않아, 할인해 주지 않아 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는 이유는요. 특히 제 아내는 바지는 다 여기서 무조건 사는데요.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항상 사는 이유는 내 몸의 체형을 가장 많이 보정해주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여기서 구매하는 겁니다. 특히 다이마루와 다르게 우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몸매가 드러나는 옷감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핏감이 중요하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 픽업을 맞춰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템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정책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셉, 룩이라는 컨셉, 베이직이니 오피스 룩이니 혹은 러블리니 혹은 트렌디니 이런 룩의 컨셉과 함께 늘 함께 가야 될 것은 뭐예요? 가격 정책이에요. 이 두 가지의 룰을 굳건하게 세워두고 이걸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한 달, 두 달 해서 안 된다고 막 할인 정책을 갑자기 돌리거나 할인 정책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세일 정책으로 기준을 잡았다면 한 달, 두 달 장사 안 된다고 혹은 우리의 기준에 매출이 미치지 못했다고 막 정책을 휙휙 바꾸면 어떻게 돼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없어요. 고객의 인지 속에 여기는 그냥 시장 느낌이구나. 내가 여기 대표님이랑 혹은 여기 사장님이랑 여기 직원들과 협상 잘하면 깎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정책을 세우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지만 브랜드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선도 영역이 있습니다. 신선도. 무슨 얘기지? 의류 브랜드 하고 있는데 혹은 우리는 옷을 팔고 있는데 무슨 신선도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진을 어떤 것을 올려놨냐면 우리 그 육류 파는 매장 사진을 올려놨어요. 자, 우리 육류를 사러 가면 매장에 가면 가격도 보시지만 이 상품이 언제 들어왔는지 신선도를 체크하게 되죠. 왜냐면 우리 이건 먹는 거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통기한 일반적으로 공산품과 다르게 짧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렇게 육류나 혹은 어류를 살 때 이 신선도를 체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요, 옷도요, 의류도요, 신선도라는 개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쇼룸 기준으로, 제가 쇼룸, 우리 있죠? 윈도우라고 하는 거죠. 매장의 앞에 있는 쇼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이 옷들을 갈아입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셔널 브랜드 혹은 글로벌 브랜드와 같은 대형 브랜드는 2주 단위로 최소 VMD를 조정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주에 한 번씩 뭐가 바뀐다고요? 이 쇼룸, 윈도우가 바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행어 있죠, 행어. 우리가 매장 집기라고 하죠. 바닥에 있는 바닥 행거가 있고 벽에 있는 벽장 집기가 있는데 이 바닥 행거와 벽장 집기 옷도요. 2주가 안 돼요. 사실은 1주도 안 돼서 모두 다 교체됩니다. 교체된다는 것은 아예 이 물건을 뺀다는 게 아니라요. 위치가 조정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을 그 자리에 2주 이상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가장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이 보이는 오프라인 쇼룸도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수정을 보고요. 그다음 집기 안에 있는 매장 내에 있는 바닥 집기 혹은 벽 집기의 상품들도 철저하게 1주 안에 무조건 위치를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즌 오프된 상품은 철저하게 매장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체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팔는 재고 계속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똑같은 상품이 똑같은 위치에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온 고객들은 지루하게 만들죠. 여기는 없네, 살게. 한 번 이런 느낌을 주는 순간요. 그 매장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를 계속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매장 재고가 계속 누적돼서 점점점 매장의 재고가 많아지는 마치 창고처럼 느낌이 변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스큐스, 즉 적정한 재고량 그리고 적정한 위치의 변경,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 정도 위치를 변경해 줘야 하고 시즌 오프가 된 상품은 과감하게 매장 내에서 꺼내내야지만 일정 정도의 신선도가 유지되고 그래야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가 매력적인 곳이구나. 신상품이 많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진열차별화입니다. 이 진열차별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소위 이 보세가 아닌 브랜드를 느끼게 하는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열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셀렉 기준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장 크게 임팩트 있게 보이는 것은 특정 컬러로 과감하게 밀거나 혹은 소재 및 아웃핏으로 밀거나 혹은 주력 아이템을 반복 노출하는 형태로 우리 스타일링을 밉니다. 일반적으로 보세 혹은 동대문에서 떼서 매장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대표님들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스타일 수를 많이 늘리려고만 생각해요. 100스타일이면 많이 팔리겠지. 우리가 100스타일, 100디자인 하다가
300 스타일, 300 디자인 하면 더 많이 팔리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고객들은 너무 많은 스타일을 제공해도 무엇을 사야 할지 헛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과감하게 민다든지 아니면 특정 소재, 지금 두 번째 이미지는 데님 가지고 데님 청바지, 데님 자켓, 데님 코트 이렇게 소재로 밀었죠. 뭐 여름에는 린넨을 밀죠. 이렇게 소재로 밀든지 아니면 이번 주간부터 한 달 동안은 나는 롱패딩을 팔 거야. 이번 주간부터 한 달간 난 니트로 승부 볼 거야. 나 이번 주간부터 여기는 우리 숏패딩으로 승부 볼 거야. 이렇게 특정 아이템이 있다면요. 그 아이템 주력 상품을요. 2번 혹은 3번, 많게는 5번까지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거 사야 할 시기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누가 하는 일들이에요? 브랜드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무작정 무한정 스타일 수를 늘리지 않아요. 딱 정해진 스타일 수가 있으면 그 정해진 스타일 수 안에서 매출 볼륨을 만드는 것이 브랜드이고 이거 사야 해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브랜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보세의 차이는 그런 차이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매장 컨디션입니다. 사실 매장 컨디션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깨끗해야겠죠. 그리고 일정한 컨셉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일관된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블리한 컨셉이라면 매장도 러블리하게, 베이직의 컨셉이라면 매장도 가장 심플하게, 여기는 클래식이다 혹은 프리미엄이다 하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자재와 고급스러운 오브제들이 함께 있어야지 이 매장의 컨셉을 전달할 수 있겠죠. 거기에 함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리된 모습,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왼쪽의 경우에 이미지들은 물론 상단의 경우에는 좀 재고가 많은 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에 속합니다. 재고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템 단위로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 바닥 찍기가 구성들이 심플하게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두 개의 이미지를 보면요. 상품들의 진열조차도 아이템들이 막 뒤섞여 있는 느낌이고요. 가장 리스크한 것은 매장 바닥에 재고를 쌓아놓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브랜드와 혹은 보세 혹은 시장의 느낌을 구분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브랜딩의 접근으로 이해를 한다면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재고는 후방 창고에 넣어야 하거나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재고 정리, 그 다음 적정의 재고량, 그 다음 위생 상태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서 이것이 보세냐 혹은 브랜드냐 평가받는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또 다른 예시를 들었는데요. 똑같은 복종의 옷을 팔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왼쪽의 이미지가 오른쪽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적은 재고량을 가지고 있죠. 많게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재고량을 왼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 똑같은 디자인의 옷, 그 다음 똑같은 컨셉으로 물건을 팔더라도 일반적으로 더 고가로 가면 갈수록 매장의 공간의 여유가 넓어집니다. 다시요. 그게 식품이건 혹은 의류이건 상관없이요. 내 옷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고가로 갈수록 내가 더 비싸게 받고 싶을수록 어떻게 해요? 재고량은 줄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명품 매장 가면요. 사람도 적지만요. 뭐가 적어요? 입장수 우리 제한하잖아요. 사람 수 입장 많이 못하도록. 근데 동시에 하나 하는 게 뭐예요? 상품 수도 적습니다. 상품 수가 너무너무 적어요. 단위 면적당 안에, 즉, 한 10평 안에 우리는 100가지의 디자인을 놓는다고 하면요. 명품은 어떻게 해요? 10평 안에 상품 10가지 혹은 5가지, 적게는 3가지밖에 놓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3가지의 상품으로 매출 볼륨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단가를 높게 받고 싶으면 싶을수록 컨셉도 달라져야 하고 인테리어도 달라져야 하고 심지어 재고량조차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셉과 어떤 가격대로 승부 보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바뀌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브랜드로 혹은 우리가 브랜드로 인지받고 싶다면 뭐부터 결정해야 한다고요?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의 중심 가격대를 설계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POP 영역들이 사실은 브랜드와 보세를 느낀 혹은 브랜드 느낌을 주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인테리어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넣고 조금 더 고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떨 때 늘 이런 게 구분이 되어지냐면 바로 사람이 급해질 때입니다. 사실 이 POP라는 거, 우리 팝업이라고 하죠. 세일을 할 때나 혹은 가격을 노출할 때 이 POP라는 표를 쓰게 되는데요. 이 POP가 손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프린팅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손으로 쓰는 순간 고객들은 여기를 브랜드라고 잘 보지 않아요. 보세로 봅니다. 심지어 보세인데요. 프린팅을 하게 되면요. 더 높은 거라고 봐요. 다시요. 손으로 직접 막 쓰는 거, 물론 특히 뭐 여기 왼쪽에 이미지는 아트, 뭐 이렇게 예쁘게 쓰는 글씨체잖아요. 아트 글씨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렇게 손으로 쓰는 글씨가 마치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내가 신경 써서 POP 만들어, 매력적으로 만들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손으로 쓰는 순간 그게 아트가 뭐든 촌스럽게 느껴지고 브랜드로 느껴지지 않고 시장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는 혹은 브랜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비싼 가격을 받고 싶고 고객의 인지 속에 우리는 브랜드로 인지시키고 싶다면 혹은 브랜드를 떠나서 우리가 적어도 컨셉팅이 되어서 다른 데보다 다른 보세 매장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싶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도 뭐 해야 된다고요? 컬러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거기 컬러 프린트 하면 안에 있는 글씨체가 조금 촌스럽거나 이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차라리 손으로 예쁘게 쓴 글씨보다 촌스러운 프린팅이 훨씬 더 브랜딩의 컨셉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브랜드냐? 아니면 보세냐? 브랜드냐? 아니면 시장이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룩 컨셉. 하나의 느낌과 메시지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심 가격. 이것을 꾸준하게 어떻게 밀고 가는 거예요? 1년, 3년, 5년 꾸준히 밀고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브랜드로 가는 과정이고요.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객의 인지 속에 그것들이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큰 축 밑에는요, 작은 축들이 있는데 이 작은 축들 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POP입니다. 이 POP 하나 강력하게 밀고 가도요, 다르게 보여요. 우리 브랜드가 옆에 있는 보세 브랜드, 옆에 있는 다른 가게하고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점검한 내용들이 있으시죠? 매장 구성, 그 다음 POP, 그 다음 신선도 체크, 요런 정도만 우리가 챙겨도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옆에 경쟁사들과 차별하고 다르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가장 큰 중요한 컨셉, 상품계 운영 정책 관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버텨내면 될수록 브랜드로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들 몇 가지 체크하고 가겠는데요. 브랜드로서 접근을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앞서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브랜드로 인정받냐 받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똑같은 여러 매장들, 우리 동네 혹은 우리 상권에 있는 여러 매장들과 비교해서 내가 선택받아야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한다고요? 컨셉팅이 돼야 한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이건 혹은 우리 시내이건 다른 보세 매장들과 다른 옷가게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브랜드로 인정받든 인정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경쟁 가게들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컨셉팅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 또 가장 많은 질문들은 가격을 더 높여서 더 브랜드스럽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내가 더 비싸게 받고 싶다면 내가 하나를 팔아서 1,000원 남는 게 아니고 5,000원 남는 게 아니라 하나 팔아서 10만 원 남기고 싶다면 그에 맞춰서 인테리어와 적정 재고량과 컨셉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컨셉과 가격을 결정하는 이 큰 두 축을 결정하는 것이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만의 의류 브랜드 만들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단순히 우리 매장의 수준을 넘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볼륨화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 단위로 움직이는지, 제가 장사와 사업을 좀 구분하는데요. 매장 하나의 장사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우리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